안녕하세요. 네. 그 9급은 제가 해설지를 만들었는데, 원래 7급은 오늘 예상이 없던 거였는데, 그래서 해설지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설명은 하려고요. 네. 그래서 알고는 오셨습니까? 예. 네. 9급 빨리 설명하고, 7급까지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급 문제 보셨나요? 예. 9급 문제 보시면은, 그 자료 문제가 거의 없어요. 7급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없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료가 거의 없고 7급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비슷한 내용들도 있고 한 사람이 낸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일제강점기 문제가 두 문제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좀 그런 것도 좀 특이하고 좀 그렇습니다. 내용 보시죠. 9급의 1번부터 볼게요. 고려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 4개가 주어졌어요. 문장이 짧으면 문제가 쉽나요? 어렵나요? 뭐 좀 쉬울 수 있죠. 그렇지만은 단어 하나가 그 대신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좀 더 신중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짧으니 빨리 풀 수 있겠다 이거보다는 한 문제 삐끗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풀어야 되겠죠. 고려의 귀족 문화를 대표하는 백자는 상강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수준의 문장은 아니죠. 그렇죠? 예. 상강기법을 이용한 건 뭐예요? 청자 중에서도 특별히 상감청자죠. 예.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다. 그런가요? 근데 이게 지금 현존하는 것과 현존하지 않는 것들을 뭐 모두 포함한다 하더라도 되겠죠. 특별히 1234년에 상종 고급 예문을 본다면 맞는 말일 겁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고요. 팔만대장경이 웬 거란이겠습니까?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한 거겠죠. 거란의 침입을 막는 것은 초조대장경이죠. 문제가 만만하죠. 예. 4번에 이거 좀 재밌는 문장인데요. 고려는 불교 국가여서 유교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다. 이건 맞지 않죠. 그럼 맞게 한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두 개 다 발전했다가 맞겠죠. 그죠? 두 개 다 발전했다. 실은 아주 이게 비슷한 문장이, 이건 사실 찾아볼 만큼의 문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돼요. 고대는 유교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불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려는 불교 유교가 많이 공존을 하다가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교 중심이 되고 그렇게 되었었죠. 혹시 기본서 가져왔습니까? 예? 예. 기본서 다 보지는 않을 텐데 조금만 찾아볼게요. 조금만. 기본서에 안 가져왔어? 예, 예. 안 가져오신 분들은 상상하세요. 상상하세요. 예. 664쪽에요. 664쪽에 보시면은 안 가져오신 분들은 페이지를 좀 적어가지고 가세요. 예. 한 서너 개 정도만 그냥 보려고요. 예. 밑줄이나 하나 쳐놓게요. 예. 664쪽에 보시면은 맨 밑에 줄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함께 발전하였다. 별거 아닌 건데도 이것도 기출 문장입니다. 고려 전체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함께 발전했다. 거기 이제 해설지에는 맨 밑에 줄에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2번 문제.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서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동그라미 1번에 본조 편령 강목 별표. 이거는요 벌써 지금 3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답도 되고 오답도 되고 계속 그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쓴 거예요? 민지. 이게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학적 유교사관으로 쓴 책 고려 후기 거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1등은 성리학적 유교사관의 1등은 이재현의 사략입니다. 근데 2등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민지의 본조 편령 강목이죠. 이거 고려 말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고려 말기라는 표현은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원간섭기거든요. 원간섭기.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차원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원간섭기, 즉 고려 후기에 있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리학적 유교사관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의방유치는 세종 때니까 조선 전기고요. 삼국사저료는 언젠가요? 삼국사저료.
고려사 저료, 합쳐서 동국통감. 이게 다 성종대입니다. 삼국사 저료, 고려사 저료, 합친 동국통감. 그거 다 성종대죠. 농사익설도 세종대고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조금은 더 이렇게 수준이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7급도 심해요. 7급도. 저희 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너무 쉽다고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긴 하는데, 쉬운 거 어려운 걸 떠나서 조금 정성이 없어요. 제가 문제 쭉 준비를 하면서 전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예, 우리 참 정성을 들여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3번에 통일신라 시대의 경제제도를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이 문제는 포인트가 기업과 니은을 구분하는 겁니다. 기업과 니은. 기억해 보시면은 여러 관리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다시 노급을 주었다. 이게 아니라 니은과 니을이 중요한 거죠. 미안해요. 니은과 니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과 디귿은 너무 쉽잖아요. 기억은 노급을 다시 주었다. 노급 부활이니까 경덕왕 때고, 디귿번의 정전지급은 성덕왕 때니까 그런 것들의 관념은 괜찮은데, 니은번에요. 노급 폐지 동그라미. 니을번에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이게 관료전 지급이에요. 여러분, 관료전 지급과 노급 폐지는 동시사건이 아닙니다. 겹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뭔가 있었던 걸 없애기 전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그럼 관료전 지급이 먼저예요? 노급 폐지가 먼저예요? 관료전 지급이 먼저죠. 그래서 당연히 니을번이 더 먼저인데 그거 문제입니다. 신문항 때 관료전 지급과 노급 폐지 중에서 무엇이 먼저인가? 다 아셔도 한 번만 이것도 찾아볼게요. 그 기본서에 117쪽에요. 기본서 117쪽에 신문항 부분입니다. 신문항 부분에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117쪽 신문항의 비읍번 보시면은 문무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687년, 노급을 폐지했다 689년 해야 된다. 사실 이거 두 개의 순서를 묻는 문제는 이미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하셔야 되고요. 4번 무신집권기 지방민과 천민의 동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무신정권기 반란 부분인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죠. 조이총은 백제부흥 웬일이니? 조이총이 평양인데 지역적으로 봐도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그렇죠? 백제부흥은 뭐 있어요? 이연년의 난이 있죠. 그렇죠? 이연년의 난. 그렇죠? 제가 승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응?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한테 이건 놀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은 그만할게요, 이제. 하나 두 번째, 망이 망소에 나는 일반 군현이 아닌 소에서 그 소의 이름이 뭐예요? 공주명학소이죠. 공주명학소. 그래서 나중에 충수년으로 승격이 되었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라 부흥을 내걸고 반란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건 또 뭐예요? 신라 부흥은. 여기 지금 딱 경주를 중심으로라고 썼기 때문에 경주에서 일어난 것은 동경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동경의 난. 경주 밀란이라고도 부르는 동경의 난인데 사실은 경주는 딱 아니지만은 그 근처 운문 초전에서 일어난 김삼이 효심의 난도 신분해방 성격의 신분해방 운동 성격인 동시에 신라 부흥도 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딱 경주를 중심으로 그랬지만은 신라 부흥하면 두 개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김삼이 효심의 난과 동경의 난 두 개. 만적은 노비해방을 내세우며 반란을 모의했겠죠. 제가 오시라고 그러긴 했는데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5번에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 연도 문제잖아요. 아관파천 1896년 2월이죠. 96년 2월에 갔다가 97년 2월에 환궁했잖아요. 전주 화약은 이게 이제 음력으로는 5월인데요. 뭐 양력으로 계산하면 6월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기록에는 아직은 양력을 안 쓸 때니까 아마도 5월이라고 되어 있겠죠. 홍범 14조는 이건 1895년으로 넘어갑니다. 1895년 1월 이고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것이고 사실은
아관파천은 갑오개혁, 을미개혁 다 끝나고잖아요. 전주하약은 그건 1차 봉기의 마무리고, 홍범 14조는 2차 갑오개혁되고, 그리고 궁국 기무천은 이거는 1차와 2차 봉기 사이죠. 그런 식으로도 풀 수 있는 거죠. 예. 6번.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 동그라미.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한일협정이라고도 말하고, 한일회담이라고도 그래요. 한일기본조약, 한일협정, 한일회담. 예. 요 사료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기도 했던 사료인데요. 예. 1910년 8월, 이게 바로 경술국치 강제병합이죠. 그 이전의 것들은 뭐 협약은 무효로 한다. 예. 근데 뭐 이걸 사료를 몰라도 거기 위에 써놨잖아요. 그렇죠? 다음 자료 뭐 이렇게 했어요. 다음 조약 이랬으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미 말을 다 줘버렸어요. 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요. 답을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도 함께 체결됐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 한일협정 안에 그 내용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 보시면 함께 체결 동그라미. 그러니까 부속협정으로, 부속협약으로 이 즈음에 같이 체결된 협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조금 더 나온다면은 한일협정 본조약 말고도 부록조약들 몇 개들, 부속협정들 몇 개가 혹시 나온다면은 그걸 풀자. 이래서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해설지에 보시면요. 해설지 동그라미 4번 해설 보세요. 두 번째 박스쯤에 있을 텐데요.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해설의 괄호 3번 이 본협약과 동시에 부속협약으로 제1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이게 협정 이름입니다. 그것도 같이 됐고, 근데 3개 더 보시라고 이왕 하는 김에. 1번은 뭐예요?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두 번째는 업협정. 네 번째는 문화재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도 함께 체결되었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박스의 별표 외우겠습니다. 예, 다음 시험을 위해서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첫 번째 박스에는 거기 2조 3조 말고도 1조와 7조까지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확장된 그 사료 해놨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 6번에요. 6번 문제에 1번으로 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1번으로 골라서 틀린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한일협정에 논의가 됐냐 안 됐냐 이게. 사실 상당히 위험한 출제인데요. 왜냐면은 위안부라는 말이 한일협정에 있긴 있어요. 거기 제가 그 끝에 그래서 그 1번 해설 뒷부분에 괄호 안에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써놓긴 했는데 협상문상에 남방지 점령지역 위안부의 예금과 잔치재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했는데 이분은 아예 그 내용이 없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바뀌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주요한 의제는 아니니까. 그죠? 주요한 의제는 아니니까. 근데 위안부 얘기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자료상으로. 조금 그렇고요. 문제가 그냥 좀 더 명확하게 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1번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따져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요. 이후락 동그라미. 이 사람을 좀 문제에 나왔으니까요.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후락이라는 사람은 어디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동그라미 3번 해설의 맨 끝에 보세요. 이후락은 밀사 즉 특사로 평양에 파견되었던 사람입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회담을 했고요. 그 회담의 결과 잘 되어서 갑자기 이후락이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뭘까요? 7.4남북 공동성명 별표. 그 이후락이 특사로 갔다가 회담하고 말이 잘 돼서 발표한 거. 그래가지고요. 7.4남북 공동성명은 그 지금 대통령이 발표하는 사진이 없고 어떤 약간 볼퉁퉁한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후락이에요. 그러면은 한일협정 즉 한일 기본조약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제 돌아가셨나? 김종필이죠. 김종필. 그죠? 예. 알고 낸 건지 모르고 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분이세요. 그죠? 김종필. 네. 그 다음에 7번이요. 고려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예. 다 맞아요. 예.
보시면 성종 때 건원종부를 만들었다. 건원종부가 최근에 철전 말고도 동전도 있다라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철전만으로 풀면 철전만으로 하지 말고 동전 건원종부도 있다는 거를 알아둬라 하면서 문제가 출제 오류가 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건원종부는 철전도 되고 동전도 돼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다. 맞고. 그 다음에 고려기 관청수공업 동그라미. 여러분 관청수공업 말고도 고려기에는요 거의 관청수공업 동그라미, 일단 민간수공업 동그라미. 관청수공업은 고려 전기잖아요.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소수공업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청수공업은 상당히 관주도의 성격이 들죠. 생각해 보면 소수공업도 결국 물건 만들어가지고 다 곡물로 납부하죠. 결국 다 관주도죠. 근데 고려후기는 뭐예요? 민간수공업이죠. 근데 그 민간수공업의 사실은 한 형태가 사원수공업이에요. 민간 중에서 그 정부 아닌 곳에서 만드는 그 민간수공업의 한 특수한 형태가 거기도 민간이지 뭐,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두 개 다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죠. 전기의 관청과 소나 후기의 민간이나 사원이나. 또 맞고. 예성강 어기의 병난도는 고려 국제무역항이었다. 이건 뭐 한능검 초급에 나올 그런 문장이고. 니을번의 별표, 니을번의 보초라고 있는데요. 보초. 원관섭기 때에는 원나라 지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이기도 했었는데요. 그걸 갖다 이제 보초라고 합니다. 보초. 나올 수 있다. 우리 기본서에요. 234쪽 잠깐 가보세요. 234쪽. 거기도 좀 표시를 해 놓으시는데요. 234쪽에 그 가운데 표 있잖아요. 표 바로 위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의 지폐인 보초가 유입되어 지배층에서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화폐가 아니라 군표로 쓰이던 건데 나중에 이제 화폐처럼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초도 같이 외워두십니다. 8번 문제로 갈게요. 조선시대 국방정책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기억번에요. 내유수부 동그라미. 유수부라는 말은요. 아주 옛날부터 쓰는 표현입니다. 뭐 고려시대도 있는데요. 뭐 유수부라는 표현은 아주 옛날부터 있고 심지어 신라에도 유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네. 유수부라는 곳이 유수라는 사람을 보내서 뭔가 지금 그 지역을 한 단계 승격시키고 군사적으로 좀 더 중요한 장소로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인데 유수부가 4개가 달성이 된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여기 별표. 이 문제에서는 조금 도전적으로 볼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내유수부. 그 기억번의 해설 한번 보세요. 유수부라는 것은 도읍의 주변 지역이나 군사적인 요지에 유수를 파견했던 지역인데 조선시대 때는 이미 조선 전기에 세종 때 개성부가 있었고 개성부 동그라미, 그리고 강화부가 17세기 인조 때 있어서 이제 2개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정조가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을 시키고, 정조가 수원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장룡령 만들고 화성 만들 때쯤인데요. 유수부를 승격을 시키고 또 경기도 광주 쪽 있죠. 광주부를 유수부로 또 승격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네 유수부는 각각 개성, 강화, 수원, 광주인데 2개만 있다가 수원과 광주까지 되어서 유수부가 4개가 된 건 언제다? 정주다. 그 문제예요.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니은번에 금이용이 생긴 건 언제예요? 숙종 때죠. 그리고 하멜이 가져온 조총기술을 도입했다는데요. 하멜은 언제 왔다가 언제 갔다고요? 그렇죠. 히읗에 들어왔다 히읗에 갔다 그랬죠. 히읗 메일이니까 그렇죠. 하멜은 효종 때 들어왔다가 현종 때 갔죠. 근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 사람이 벨테브레와 함께 똑같이 한 일이 있어요. 둘 다 서양식 무기 만들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하멜의 경우에는 조총도 잘 쓰고 조총 쏘여가지고 그것도 총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멜한테 왜 하필 총 만드는 거 시켰을까요? 뭔 외교나 뭐 다른 것들도 맡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왕 때라고요? 효종 때라고. 뭐 하러 가려고 조총 만들었을까요? 북벌하려고. 그때 이게 거기 있는 조총이 다 북벌하려고 한 거예요. 그 조총이 동그라미 디귿번에. 그래서 그 연결시켜서 외우세요.
효종 때 나선정 벌하러 갔잖아요. 그때도 조총 쏘면서 갔죠. 그렇죠? 예, 효종 때 조총, 아주 큰 기대를, 북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멜이라는 사람에게 조총 만들게 했어요. 효종이고요. 그 다음에 수성유능은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건 서울을 지키는 거죠. 영조 때고요. 9번 문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체로 동굴 동그라미, 바위그늘 동그라미, 하나 더 있죠? 막집도 있죠, 막집. 그래서 세 군데에서 살았죠. 동굴, 바위그늘, 막집. 그리고 불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이게 답이네요. 네. 이번에 단양, 수양계, 연천, 전공리, 공주석장 중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 아닌 거 있습니까? 없지요. 다 맞아요. 그럼 이제 뒷부분에 설명이 틀렸다는 건데, 강가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고기잡이까지 일단 끊어보세요. 일단 강가에 살았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단양, 수양계, 단양이 어디예요? 남한강 쪽이잖아요. 연천, 전공리는 딱 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거기 뭐 예성강, 임진강, 그쪽에 임진강 있고요. 공주석장리는 딱 금강이고, 강이라는 건 뭐 괜찮아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동굴, 바위그늘, 뭐 또 막집 이런 것들이, 바위그늘, 동굴 이런 것들이 강가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맨 끝에 반농사가 틀린 거죠. 예. 너무 충격적인 부분이 틀려가지고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농경 생활이 신석기 때부터 있었다 그런 얘기고. 무덤 형식 동그라미, 무덤 형식이든 무덤 양식이든 또는 한문으로 묘제라고 쓰든 그런 말들은 언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인돌리든 돌널무덤이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덤 양식이라는 게 신석기 시대까지는 없어요. 그죠? 청동기 시대부터만 무슨 무덤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4번에 주먹도끼, 가로날 도끼, 민무늬 토기. 예. 주먹도끼와 가로날 도끼까지는 가로날 도끼까지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가로날 도끼는 한쪽이 이렇게 날이 돼서 진짜 도끼처럼 생긴, 그게 바로 이제 가로날 도끼인데, 말이 도끼지 실제로 도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건데요. 그 주먹도끼와 가로날 도끼는 이건 다 구석기 시대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민무늬 토기는 언제 처음 나와요? 이건 청동기 시대 때 처음 나오죠. 예. 10번에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은 뭐가 안 배운 게 나왔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은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 구서당 동그라미. 구서당은 군사 조직이죠. 교육제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구서당을 빼고 뭘 집어넣어야 되냐? 집어넣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서당에 대한 그냥 나쁜 설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교가 크게 융성한 통일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는 주로 천태종이 권력과 밀착하여 득세했다 그랬는데, 일단 이거를 좀 말로 좀 맞는 말로 바꿔본다면 천태종보다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경주 쪽이면은 교종이겠어요? 선종이겠어요? 교종 쪽이겠죠. 교종이 이제 5개인데 그 중에서 왕실과 귀족과 친한 게 뭐게요? 화엄종과 법상종입니다. 법성 아니고 법상종. 화엄종과 법상종이 그게 귀족 불교예요. 근데 그것이 고려 중기까지도, 신라 중대뿐만이 아니라 고려 중기도, 어쨌거나 신라 말이든 고려 시대이든 왕실과 친했다라고 하면 화엄종, 법상종이에요. 근데 뭐 이번은 일단 틀린 것이 그런 차원에서 틀렸고, 천태종이 권력과 밀착하며 득세하려면 해동 천태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의천 때죠. 고려 중기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신라 중대 때는 주로 원성왕의 후손이 아니죠. 누구 후손이에요? 무열왕의 후손이죠.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행정을 구획했는데 오수경도 해당이 된다. 답이 4번이네요. 11번 김운경 동그라미. 김운경은 좀 우리가 알면 좋은데요. 김운경이 그 빈곤과에 처음으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최초로 빈곤과에 합격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최근 문제에서 계속 나왔었던 삼최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 다 육두품이잖아요. 그래서 다 당나라에 갔다 왔고, 삼최는 다 빈곤과에는 다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답은 4번입니다. 근데 거기 제가 해설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요. 뭐가 있냐면
해설의 첫 번째 단락의 끝에 좀 보시면은 헌덕왕 때에 김은경이 처음 합격한 이래 돼 있죠. 처음이라는 게 언제예요? 김은경이 나오면 이제 더 자세히 하는 거죠. 뭐 헌덕왕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헌덕왕. 그럼 그때 있었던 일이 뭐가 있어요? 헌창 법문의 난이 있었겠죠. 그렇죠? 김헌창 김법문의 난이 있었겠죠. 김은경이 그때쯤 합격했구나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거기 조금 하나 아셨으면 하는 게 최 씨가 거기 몇 명이 나오는데요. 최치원, 최승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최신지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최신지라고 나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최언위입니다. 맞죠? 최신지가 최언위예요. 근데 우리는 최언위로 많이 외우고 있지만은 실제로 많은 자료들에는 최신지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고. 12번. 보기에 어록을 남긴 인물 그랬어요. 뭐 뒤에 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대전자령 동그라미. 그러면 대동쌍사 해가지고 답이 바로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음 어록을 남긴 인물 그랬지만 결국 무슨 군대에 대한 얘기예요? 한지호.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 이끌었으며 중국 호로군과 연합했다. 이거는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거죠. 1번에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 바로 조선 독립동맹인데요. 거기에 주석이면 짱이에요. 무슨 봉일까요? 김두봉이겠죠.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사람은 무슨 봉일까요? 양세봉이겠죠. 조선 의용대를 결성한 사람은 누구 봉일까요? 김원봉이죠. 그래서 봉 아닌 사람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13번에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 뭐뭐를 상국으로 대우 하는 일에 가부를 은은하게 하자 다 싫다고 했지만 이자겸과 척준경만이 찬성하고 나섰다. 첫 번째 문장만 봐도 거기 나라가 금나라인 건 알겠어요. 그렇죠? 예, 금나라의 사대를 했다. 두 번째 거는 그 윤원이라는 사람 찾아보세요. 윤원이 동그라미. 윤원이가 어디 나오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묘청해난 때 나오는 사람이죠. 묘청해난 때 중도파입니다. 그러니까 묘청과 생각이 아주 많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것만 달라. 서경천도는 안 된대. 그러니까 칭제건원이면 모든 이 묘청의 이야기들을 다 오케이 하는데 나도 그 생각이다 라고 하는데 서경천도만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윤원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 금나라에 대한 생각은 묘청과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도 금나라에 대한 정벌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시험 문제 낸 사람이 그 두 번째 자료에 윤원이가 홀로 간장하여 말하기를 점점점 여지는 그랬죠. 이걸 지우다가 잘 못 지운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거기 뭐 다 나와 있죠. 답은 그래서 이번에 묘청일파는 이 국가, 즉 금나라의 정벌을 주장했다 이거죠. 동그라미 1번, 그 오답인데 외워두시면 좋겠죠? 예. 국왕이 나주로 피난했다. 우리 몽진을 꼭 외우자고 그랬어요. 현종의 나주몽진, 여기 별표. 현종의 나주몽진은 언제예요?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거란의 2차 침입은 왕과 관련이 돼 있어요. 왕이 죽어서 그 왕에 복수를 하겠다고 왕이 쳐들어오면 왕이 피난을 가요. 잘 들으세요. 왕이 죽으면 왕이 복수하러 쳐들어오고 왕이 피난을 가요. 어느 왕이 죽었을까요?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시해되면 누구 왕이 쳐들어와요? 거란 성종이 쳐들어오죠. 그럼 누가 몽진을 가요? 현종이 나주 몽진을 가게 되는 거죠. 좀 잘 알아두시고. 3번에 이 국가와 함께 강동성에 포위된 거란족을 격파했다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강동의 역입니다. 거란족 격파할 때 강동의 역에서 고려와 같이 싸워준 민족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는 몽골인데 사실은 여진도 일부 있었어요. 몽골과 여진입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은 아마도 몽골을 겨냥을 하고 낸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 여진 여기 들어가면 좀 이상한데? 그쵸? 요거 좀 문제가 좀 터지겠다. 왜냐면요, 강동의 문제 보면서 몰랐네. 강동의 역은요, 당시 이제 거란을 치는데 몽골과 함께 거기에 동진국이라고 있었거든요. 동진국 애들이 같이 쳐졌는데 그 동진 애들이 여진 애들이거든요. 이름은 금나라가 아니니까 또 뭐 아니다 할 수는 있겠네. 근데 민족으로 따지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뭔가 올라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관군을 설치했다. 어디 침략에 대비해서?
거란이죠. 거란. 네. 그 다음에 14번에요. 네.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입니다. 가의 첫째, 자주적 통일, 둘째, 평화적 통일, 셋째가 제일 중요하죠. 민족적 대단결. 이게 뭐예요? 이게 7.4남북 공동성명이죠. 예, 지금 뭐 올해 문제에서 지금 공동성명은 좀 빠진 적이 없어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공동성명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죠. 연합제 연방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 그죠? 이거는 6.15 공동선언인데 지금 가와 나 사이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한 년월일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1972년 7월 4일부터 2000년 6월 15일까지죠. 그런데 이 문제는 각각 7.4남북 공동성명의 결과와 6.15 공동선언의 결과를 알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건데요. 7.4남북 공동성명의 결과는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겠지만은 6.15 공동선언의 결과는 나 이후가 되겠죠. 예. 실제 가와 나 사이, 그 질문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런 문제는요, 여태까지 거의 인과관계 문제였었어요. 가와 나 사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인과관계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가와 나 사이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만약에 난다 그러면 가운데 한 5년 정도 있는 그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의 바로 며칠 뒤, 나의 바로 며칠 뒤, 이게 각각 정답 오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바로 그 사건의 결과를 그 사이에 집어넣어서 푸는 거죠. 기업번에 금강산 관광은 1998년에 있었죠. 이런 것들은 뭐 그런데요. 니은번 남북조절위원회 별표. 남북조절위원회는 무엇의 결과예요? 7.4남북 공동성명의 결과니까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이 되었다. 이것도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된 거는 1991년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니은도 중요한데 디귿번의 별표. 제가 인과관계로 나온다고 하는 게 바로 니은과 디귿인데요. 니은은 7.4남북 공동성명의 결과로 보시면 되겠고, 디귿번은 6.15 공동선언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었다. 그럼 정말로 경의선이면 어디예요? 서울이랑 신의주 쪽인데요. 거기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오고 갔느냐? 그럼 동해선은 그 동해 따라가지고 남북이 연결이 실제 돼가지고 화물이라도 좀 오고 갔느냐? 네. 아주 잠깐 시험 가동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결되었다. 이거는 6.15 공동선언의 결과인데 그 해설 써놓은 것 좀 보세요. 디귿번에 해설 디귿번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은 6.15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이다. 경의선은 언제? 2002년 말 동그라미. 2002년 말이어서 어떤 자료들에는 뭐 2003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선은 2005년 말에 공사가 끝나서 그 다음에 바로 되지 못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잠깐 운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가? 제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4월 27일에 그 남북 정상회담 있으면서 거기 14선언에서 이거 두 개를 다시 연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는 해야 된다고. 저기 디귿번에 그 이전에는 언급도 안 되던 문제였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 판문점 선언 있죠? 그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이번 정부에 있었던 거기에서 직접 하자고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겨냥을 하고 낸 거고요. 15번에 조선시대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글쎄요. 사군 육진개척이 태조다. 이건 뭐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니고요. 예, 세종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란이 끝난 후 조선은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해서 국교제게 요청했다. 뭐가 틀릴까요? 우리가 요청 받았어요. 그죠? 예. 일본의 누가? 에도도, 에도 막부나 또는 도쿠가와 막부라고 부르죠. 에도 막부가 국교제게를 요청해 왔지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북학운동의 한계를 느껴서 북벌하자. 아, 도저히 못 배우겠다. 치자. 예. 거꾸로죠. 북학 동그라미. 북학은 세기로 따지면 몇 세기일까요? 18, 19입니다. 18, 19. 영종조 때와 세두정치기죠. 근데 이제 북벌은 17세기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텐데 조선 후기 중국과의 외교와 무역에
은이 많이 소비되면서 은광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었대요. 우리요, 조선시대 때 무역할 때 어떤 걸 배운 적이 있었냐면, 동네의 내상이 일본에서 은을 가져오면 송상한테 맞죠? 송상한테 넘겨주고, 송상이 의주의 만상에게 넘겨주면 만상이 중국으로 보내요. 근데 그게 사가지고 와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서북 지역에 은광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서북 지역에 광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 광산 노동자들을 모아가지고 일으킨 난이 홍경래의 난이고 그렇게 된 거죠. 예.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두 차례 양료. 그럼 우리가 모를까봐. 그죠? 예. 병인 양료, 신미 양료이겠죠. 예. 어재현이 이끄는 조선군은 프랑스군. 예. 아니겠죠? 예. 보세요. 제가 설명할 게 없잖아. 이게 너무하잖아요. 그죠? 나도 좀 이게 좀 멋있는 걸 하고 싶은데. 미국군입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 주민을 약탈을 했대요. 답이 2번이고요. 양원, 이건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꼭 하라고 그랬었는데, 양원수 동그라미. 양원수 부대는 어디에서 이겼어요? 정족산성이죠? 정족산성. 광성보 동그라미. 광성보가 바로 일본에 있는 어제현입니다. 어제현은 광성보 전투와 갑곶 전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들을 양원수를 어제현으로 바꾸거나 뭐 광성보를 정족산성으로 바꿔도 틀려. 그 뒤에 보시면 결상전 했으나 퇴각했다. 이게 누가 퇴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 쪽이 졌다는 문장이면은 이상하죠. 진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퇴각시켰겠죠. 예. 그 다음에 박규수가 화공작전을 펴서 예. 네, 제너럴 셔머너를 화공으로 격퇴를 했겠죠. 네, 그 다음에 17번 예. 또 취재하신 분이 또 영상 보실까봐 또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많아요. 예. 예. 기본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 문제를 좀 너무 답을 생각 안 하고도 막 풀 수 있게 해놔서 좀 그렇지만은 쓸데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더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번에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고려시대 향리와 달리 고려시대 향리는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재술가 명경가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자 하는 아전,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되었죠. 이번에 유교의 적서 구분, 적서 차별에 의해서 서열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지만 뒷부분이 틀렸죠. 아예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예, 차별 대우는 했죠. 더군다나 문관으로서도 낮은 데는 들어갔어요. 문관으로서도 아주 그 하급직으로서는 들어가는 예외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시대로 나온 거예요? 조선 시대 그랬으면 진짜 조선 말까지도 본다면 말이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서울들은 높은 데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기술관은 다 할 수 있었고 무관도 할 수 있었고 특별히 기술관으로 많이 나아갔죠. 그러니까 2번이 이제 답이고 뱃사공, 백정 등은 법적으로는 양인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노비처럼 천대받으며 특수직업에 종사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뱃사공은 아무런 무리가 없는데 여기 이제 백정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학계에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백정은 천민으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 신량역천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 해설 잠깐 보세요. 지금 7급에도 또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17번 문제 해설에서 한번 보시면은 뱃사공은 무슨 척이라고 불러요? 노량진, 그죠? 이 진이 바로 여기 배 오고 가고 해서 진이에요. 그러니까 진척이라고 그래요. 뱃사공은 진척. 그리고 백정은 뭐라 그래요? 화척. 예, 화척. 그리고 철 다루면 철간, 소금 다루면 소금간, 염간, 그리고 봉수하면 봉수간, 해척. 이렇게 뭐 끝이 다 간이나 척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량역천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조선 중기 후기 넘어가면서 점차 신량역천을 확실하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수군졸의 나장 일수 등의 7으로 나중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요. 칠간 천역 개념이 없었고 그냥 척척척 간간간 칭간 칭천 이거 하는 간이나 척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량역천이었었는데 조선 후기 가서 7종류로 정착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의 순조는 공노비 중 일부를 양민으로, 그 일부가 우리 몇 명인지 알죠? 6만 6천여 명입니다. 그쵸? 그 정도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18번에 근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거기 배제학당이 있어요. 배제학당. 배제학당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일단은 경배, 하나님 경배한다는 거는 경신학교와 배제학당 얘기하는 건데, 경배학교는 법인사가 들어와야지 만들어져요. 법인사가 언제 교육해요? 83년에 갔다가 84년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 바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바로 경신학교, 배제학당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일본의 배제학당은 1885년인데요. 아펜젤러 동그라미. 개신교에는 장로교라는 것도 있고 감리교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배제학당은 감리교 선교사가 와서 만든 겁니다. 이번에 동문학 통역관 동그라미. 통역사가 아니죠. 관리 양성인데 특별히 통역을 하는 관리를 양성을 했습니다. 몇 년도인가요? 83년이죠. 조미소 통상조약 다음 해가 돼야 되니까요. 1983년이고. 경신학교도 역시나 1985년입니다. 그래서요 1번과 3번을 묶으셔가지고 별표. 이거 이제 어차피 나왔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두시면은, 저기 해설에 오타가 하나가 있다. 해설 잠깐 보시면은 미국 북장로의 한국 선교사였던 언어우드가 아니라 언더우드인데, 제가 이응을 너무 빨리 쳤네요. 예, 언더우드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그래서 언더우드가 만든 것은 경신학교. 언더우드는 경신학교만 만들진 않았습니다.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거고,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그래서 배제학당은 감리교 선교사가 만들고 경신학교는 장로교 선교사가 만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원산학사. 이거 뭐 덕원부사 정현석이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만든 거죠. 19번 성악 10도 동그라미 10개 그림책 이런 뜻이죠. 누구예요? 이황이죠. 이황. 예. 3번이 답인데요. 기보다 2를 중시했고 주리론 그리고 예한향약. 향약의 이름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라면은 예한향약이 아니라 뭐겠어요? 해주향약, 파주향약 이런 것들은 이에게 쓰는 말이겠죠. 1번은 누굴까요? 최근에 이의 오답으로 나왔었어요. 이거가 경목요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십니까? 이의 경목요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동몽선습이라고 바꿔가지고 이의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동몽선습 동그라미 외워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또 오답이긴 했으나 나왔는데 또 오답으로 또 나왔네요. 이 동몽선습은 박세무입니다. 박세무. 세무직할 때 세무 있죠? 박세무. 그 다음에 그의 학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서인이었대요. 서인 동그라미. 서인은 누구의 제자들이냐는 거죠. 뭐 겨냥하기로는 이를 말하는 거겠지만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이와 성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와 성혼. 4번은 처음 나온 겁니다.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었어요. 주자대전의 중요부분을 발췌해서 그 앞에 부분보다는 이제 뒤에 게 쓴 책이니까요. 주자문록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황 문제이기 때문에 주자자 들어가는 오답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황의 정답이라면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주자서 저료이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자서 저료랑 헷갈리라고 낸 거예요. 주자문록은 이거는 기대승의 책입니다. 기대승. 이황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던 기대승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대승은 주자 문록이고 논쟁을 벌였던 이황은 주자서 저료이고. 20번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랬는데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가. 박정희가 사사 오입 개헌이래요.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50년대고 이승만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신 개헌을 통해서 70년대 유신 개헌 맞죠. 근데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평화적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3번에 80년대 6월 민주항쟁 맞죠. 근데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들어선 정부는 노태우 정부잖아요. 문민정부 동그라미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김영삼 정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의 다음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대선 결과에 따라 평화적 정권 교체가 두 번이나 있었죠. 예. 93년에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98년에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것은 쿠데타가 아닌 방식이었다 이런 뜻이겠죠. 예.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문제의 수준이 좀 떨어져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큰일 나요. 이걸 갖다가 우리 공시의 원형으로 생각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일단은 어렵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